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꿈의 재료를 다시 한번 좀 탐사해 봅시다. 꿈의 재료에는 네 가지, 작게는 크게는 세 가지, 내외적인 자극과 낮의 잔재와 어린 시절의 욕망의 기억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외적인 자극은 다시 내적인 자극과 외적인 자극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내적인 자극과 외적인 차이, 자극의 차이, 그리고 외적인 자극과 내적인 차이를 넘어서 뭐냐면 내적인 자극은 억압되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 강제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고픔은 억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거나 살거나 죽거나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소변욕도 억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거나 죽거나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억압되는 것은 오로지 어린 시절의 욕망의 기억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의식적인 것이다. 그리고 저기 또 말씀드리기를, 무의식적인 기억과 이런 것이 왜 내외적인 자극에서 우리가 바깥의 외적 자극을 기억하느냐 하면, 자면서도 우리는 외적 자극을 지각한다. 이 의식, 그것은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의식적 지각이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꿈은 무의식이 아니다. 무의식과 의식적 자아의 또는 의식적 지각의 뭐냐면 변증법적인 산물, 타협 형성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차후에 다시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로 꿈을 얘기하는데, 핵심적인 포인트로 다가올 그런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외적인 자극을 봅시다. 외적인 자극. 그러면 이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 소리, 빛, 물건 같은 것이 자기 몸을 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꿈에 들어오는가를 잘 봅시다. 여러분들 밖에서 실제로 누군가가 싸워. 큰 소리가 났어. 근데 난 자고 있어. 근데 밖에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어오면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 들어오면서 나의 꿈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는 꿈을 꿔요. 누군가와 내가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그 아주 큰 소리가 나는, 싸우는 듯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지각하면서, 이건 지각입니다. 꿈은 싸우는 꿈을 꾸는데, 그 싸우는 꿈은 진짜 싸우는, 환각적으로 진짜 싸우는 꿈을 꿉니다. 내가. 이렇게 꿈의 재료가 외적인 자극이 들어오면서 꿈의 환각적인 꿈으로 완전히 만들어집니다. 재료로서. 이게 뭐죠? 가공됩니다. 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해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은, 꿈의 해석에 결혼한 부인이 있어요. 근데 부인들이 많이 이런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면은,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이 엄청난 무거운 다리를 갖다가 그 자기 부인의 허벅지에다 배에다가 올려놓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러면 그 부인이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은, 이게 외적으로 뭔가 엄청난 무거운 그 물건이, 다리가 자기의 몸을 누르고 있는 이것을 지각하면서 어떤 꿈을 꾸느냐면, 어떤 꿈속에서는 거대한 바위 틈에 자기의 발이나 요런 데가 몸이 끼어서 눌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바위에 눌리는 그런 꿈은, 이것은 환각적으로 진짜 그렇게 되는 것처럼 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지각이 이렇게 환각적 꿈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원재료가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꿈속에 변형되면서 자기의 기억과 이 재료를 다시 가미하면서 이렇게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몸이 막 열이 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열이 나면 안 되지만 열이 나고 그러면 막 몸을 뒤척입니다. 뒤척일 때 이 여러분들 시트나 이불 같은 것이 막 몸에 말립니다.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그 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인,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은, 자, 뭔가 자기를 칭칭 감고 몸이 감겨 있어요. 감겨 있는 그것을 지각합니다. 내가 지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자기가 갈등 있지 않습니까? 갈나무와 이것이 칡넝쿨이 자기 몸을 칭칭 감는, 이렇게 여러분들 그 움직이는 동물처럼 움직이는 식물 만화 영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가 그냥 엄청난 칡넝쿨에 어떤 이게 꼬여가지고 막 감기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게 이렇게 재료가 지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런 꿈으로 환각적으로 이렇게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의 아그네스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릅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머니 시대나 아버지 시대에 아마 그것을 많이 보았을 텐데요.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도 한번 보십시오. 괜찮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꿈이 나옵니다. 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떤 꿈이 나오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어떤 캐나다의 수녀원에 어떤 수녀가 무염수태,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고 성모 마리아처럼 무염수태를 했다는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그것의 조사를 나갑니다. 진짜 무염수태인지. 그랬을 때 이 여자를, 이 수녀를 갖다가 뭐냐면 최면을 걸어가지고 꿈을 얘기하게 합니다. 꿈을. 이제 그래서 이것을 최면 상태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게 해요. 근데 꿈을 얘기하는데 꿈이 뭐냐면은 마구간에 이렇게 마구간에 여물 있지 않습니까? 여물 지푸라기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실제로 외적인 자극이 바깥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서 이 눈을 때립니다. 이 눈을 때려요. 이것이 외적 자극이에요. 그랬더니 이 수녀가 그것이 꿈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카톨릭에서 성령을 무엇이 상징합니까? 신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은 가장 가운데에 바로 신비둘기가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 성신, 이것이 비둘기로, 신비둘기로. 그러니까 이 수녀가 그 비둘기가 쫙 날아오면서 자기 몸을 감싸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황홀지경에, 엑스터시에 올라가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외적인 자극, 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눈을 때리니까 그것이 그대로 하늘에서 말이죠. 신비둘기가 빛과 함께 자기의 몸을 덧치면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인지 그것이, 그러면서 황홀지경에 이르는 그런 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꿈의 해석에 내 강의를 듣고 보면은 그게 저게 선생님이 말씀하는 외적 자극이 바로 그런 이 사람이 종교적인 그런 것과 함께 이런 꿈으로 들어가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나중에 이 영화를 볼 겁니다. 지붕 위의 기병. 거기서도 꿈이 2편 나오는데 외적인 자극이, 그러니까 까마귀가 여기를 이마를 쪼아요. 그런데 실제로 와서 쪼아요. 까마귀가 쪼는데
그것이 꿈속으로 들어가기는 어떤 남자가 자기를 애무하는 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까마귀가 자기를 쪼는데 이 쪼는 이마를 쪼는 것이 꿈속에서는 뭐냐면 남자가 자기를 애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외적인 자극이 재료가 되어서 자기의 욕망과 함께 그런 꿈들이 환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붕 위에 기병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마스크나 디아워즈나 우리가 그것을 차례에 임박해서 그것을 보시지 마시고 심심하실 때 요것을 미리미리 봐두십시오. 저는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영화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와야만 이 제가 디아워즈 마스크, 그 다음에 마스크 디아워즈 이 지붕 위의 기병을 보고 와야만 저의 그 꿈 분석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적인 자극이 있습니다. 내적인 자극이 뭐냐면, 내적인 자극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리적 자극을 말합니다. 생리적 자극, 그러니까 욕구를 말해요. 욕구를 말하는데, 이것은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94년도에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논문을 썼습니다. 이제 박사학위 직전에 쓰는 DA라고 하는 대의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논문을 쓰는데 논문이 안 되니까 계속 지금은 담배를 끊은 지가 20년이 됐지만, 20년이 넘었지만 담배를 무지하게 폈어요. 폈는데 막 지금도 약간 그 가래 섞인 이 기관지가 안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이게 가위 눌리는 꿈을 꿨어요. 여기가 가위 눌리는 꿈을 꿔고 막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로부터 3일쯤 뒤에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진짜로 담배를 피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려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 봅시다. 내가 이미 가위 눌리는 꿈을 꿀 때 담배를 많이 펴서 기관지가 고장날 신호가 사실은 꿈에 나는 이것을 뭔지 모르지만 이것이 생리적으로 전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위 눌리는 꿈을 꿨는데 나중에 그것이 실제로 숨 넘어가는 그런 꿈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자기 몸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리적인 것이 이 육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리 현상들이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지각합니다. 머릿속에서.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꿈을 꿉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건 다 저의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냐면은 이 저의 꿈인데 제가 50견이 있었어요. 근데 50견이 일찍 와가지고 40견 정도가 왔어요. 이제 뭐 지금도 이런데 누르면은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뭐 만지지를 못하게 하죠. 그러나 여기서 무엇이냐면 제가 어깨가 마비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 뒤는 아닌데 한 1, 2주일 뒤에요. 실제로 이걸 50견에서 이걸 못 움직입니다. 여기가 마비가 되는 것 같고 이걸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나의 몸을 감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꿈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나중에 실제로 예언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이런 식의 내적인 자극에는 반드시 배고픔이라든지 갈증이라든지 소변욕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저한테 어떤 배움을 받는 어떤 부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지몽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지몽이. 그래서 예지몽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느냐면 하여간 용꿈인가를 뭐 임신의 꿈을 꿨는 게 대중 속설에 전해져 오는 것은 뭐 용꿈은 태몽 아닙니까? 태몽이 여러 가지 꿈을 다 태몽이라고 그러는데 태몽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진짜 가보니까 자기가 임신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이 부인이 자기가 일에 몰두를 하는 바람에, 그리고 결혼한 직후에 오랫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를 갖는다는 희망을 아예 포기하고 일에 열중하고 그냥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따로 일만 하고 사는 중에 이런 꿈을 꿔서 가봤더니 산부인과에 갔더니 자기 임신이라고 하더라. 태몽을 꾸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냐면 여자는 생리가 멈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압니다. 오케이? 무의식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생리도 멈춘지 모르는 채로 그냥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멈춘 거죠. 그것을 이미 생리적으로 이것이 지식이 여기에 전달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용꿈을 꾸면, 태몽을 꾸면은 임신을 한다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는 일종의 문화적 정보, 문화적 정보라고 합시다. 문화적 지식. 그 지식이 재료가 되어서 두 감각적, 내적 자극,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생리가 멈췄다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암, 그 다음에 용꿈을 꾸면 임신을 한다는 그것과 합쳐져 가지고 그런 태몽을 꾼 것이고, 그랬더니 가봤더니 임신이더라,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게 예지몽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사실은 제가 생리가 멈춘지도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망각하더라도 몸은 압니다. 몸은 이미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적 자극에는 반드시 생리적인 그런 본능적인, 아까도 말했지만 배고픔, 갈증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곳곳에 여러 가지 현상, 생리적인 내부 현상들이 여기에 저기가 전해집니다. 그것이 재료로서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내외적인 자극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낮의 잔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낮의 잔재라는 게 왜 이렇게 엉뚱한 그 이름을 붙였느냐? 이 잔재는 레스트입니다. 그러면 이거 찌꺼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무엇입니까? 의식이 깨어있는 각성 상태의 생활이죠. 그러니까 바로 각성 상태의 낮의 일상생활의 찌꺼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찌꺼기가 꿈의 재료로 나타난다. 자,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24시간을 살아요. 24시간 중에서 낮에 활동하는 것은 10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10시간 중에서 어제 10시간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시간의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몇 프로나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기억하는 것을 시간으로 따지면요, 몇 분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없어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내가 지금 명동로를 갔다고 합시다. 아니면 계대 앞을 남문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나는 무심코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은 간판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나는 나의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간판들을 보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무엇인가를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억합니까?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어렴풋한 그러니까 흔적으로 여기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일종의 낮의 잔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낮의 잔재는 비교적 의식 가까이에 있는 최근의 기억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명확히 기억나는 것도 있겠지만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흔적과 같은 전날의 기억이에요. 흔적, 어렴풋한 흔적, 이런 것 때문에 찌꺼기라는 잔재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꿈꾸기 전날에 일어났던 일이나 상황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꿨냐면 외투를 입기 싫어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외투를 입기 오늘 외투 입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프로이트한테 왔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꿈인데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왜 이런 꿈을 꾼 것 같으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가지고 날씨가 쌀쌀해져서 외투를 입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외투를 입자니 무거워서 입기 싫고 그렇게 망설였다. 그런데 그래서 외투의 꿈을 꾼 것 같다. 그랬더니 프로이트가 한 번 더 생각해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낮의 잔재예요. 첫째 낮의 잔재는 날씨에 따라서 옷을 어떤 것을 입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꿈의 재료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낮의 잔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떠오르는 거 없냐? 그랬더니 부부 생활을 하는데 콘돔을 끼기가 싫다. 옛날에 19세기 말에는 콘돔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두꺼웠습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외투를 입다라는 표현과 두꺼운 콘돔을 끼다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인데 그것을 하기가 싫다라고 말을 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무엇이냐면 낮의 잔재입니다. 근데 그것을 명확히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어렴풋하게 싫은데 이런 것이 겹쳐진 겁니다. 날씨와 함께 두꺼운 외투와 두꺼운 콘돔 해가지고 이것이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강의가 무슨 이거 무슨 성적인 저런 발언까지 하면 되는가라고 혹시 저기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성인이지 않습니까? 농담입니다. 근데 아무튼 자 여기 봅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2에 여기서도 낮의 잔재가 나타나요. 꿈을 꾸기 바로 직전에 어떤 광경을 봅니다. 이 광경을 볼 때 무엇이냐면 애들과 엄마가 뛰어노는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서 잠이 들어요. 잠이 드는데 꿈속에서 애들 놀이터에서 엄마와 노는 꿈을 꿉니다. 이게 낮의 잔재예요. 바로 직전에 보았던 꿈을 잠이 들기 직전에 보았던 광경, 경험 이게 들어갑니다. 물론 터미네이터 2에서는 그것이 인류의 종말의 폭발로 이어지지만은 아무튼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낮의 잔재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마스크도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꿈이 나타나요. 근데 뭐냐면 여기 꿈의 주인공이 이 애완견이 있었어요. 마일로라고. 그 마일로가 여기를 귓볼을 갖다가 혀로 막 핥았어요. 누워서 자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꿈을 꾸는지 아세요? 저기 꿉니다. 뭐예요? 저기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에 품고 있었던 여자가 귓볼을 핥는 꿈을 꿉니다. 이것은 외적인 자극인과 동시에 낮의 잔재예요. 무엇이냐면은 그 영화 배우를 이제 좋아하는데 그런 어떤 그 영화 배우에 대한 어떤 아픈 기억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런 것들은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어린 시절의 억압된 욕망의 기억으로 갑시다. 자, 억압된 욕망의 기억은 이거예요. 어린 시절의 무의식적인 욕망의 기억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왜냐하면은 무의식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의식하기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이미 의식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무의식의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의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식으로 표현하기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개념을 알려드리려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약간 비교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여러분들 아까 내가 어제 8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할 때 내가 기억하는 것이 얼마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연장해 봅시다. 어린 시절에 4, 5살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4, 5살의 2년 동안에 기억나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글로 써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억의 시간적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2년 동안에 4, 5살 2년 동안에 여러분들 기억은 만약에 시간적 길이로 재기 위해서 기록을 해서 시간적 길이를 잰다면 하루를 넘지 않습니다. 하루가 뭡니까? 1시간을 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365일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700 몇십 일 몇 시간을 그때 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기억이 없느냐. 분명히 경험을 하면서 살았고 그 경험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억은 2가지로 나누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의식에서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기억. 다시 말해서 기억의 양이, 기억의 저장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 저장소에서, 기억의 창고에서 언제든지 의식화할 수 있는 기억. 아시겠죠? 의식화할 수 있는 기억. 이것을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전의식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전의식적 기억. 그러니까 전의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식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에서 언제든지 내 앞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잡아서 꺼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의식이다. 전의식적 기억이다. 이걸 먼저 그러니까 전의식적인 기억은 의식과 묶일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의식화할 수 있는 기억으로 기억의 창고에서 의식이 꺼냈을 수 있는 기억. 이것을 전의식적 기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2번째 차원으로 갑시다. 그럼 나머지 기억들은 어떻게 됐느냐? 나머지는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봅시다. 어린 시절에 이게 상위에 있었던 화병을 내가 떨어뜨려서 깼다고 합시다. 그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장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은 꽃병을 깼다라는 사실만 기억할 수 있지, 그때 누구누구가 있었고 어떤 꽃병이었고, 오케이? 그때 책상 위는 어떤 테이블에 있었고 기억을 아마 못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어떤 엄청난 사건의 기억 중에서 우리는 부분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왜곡해서 인상적으로 기억을 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머지는
요것이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의식화할 수 있는 것이 전의식적 기억이라고 말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일단 무의식적이라고 합시다. 무의식은 아니에요. 무의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무의식적이에요. 그러나 무의식적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무의식이라는 명사는 아닙니다. 무의식이라는 명사는 아니에요. 아까 어떤 기억의 장면에서 내가 기억하는 전의식적인 꺼냈을 수 있는 그것은 명사로서의 전의식이에요. 그건 전의식적이 아니라 그것은 의식적인 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의식은 일종의 명사예요. 그런데 무의식적인 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그것은 무의식, 명사로서의 무의식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무의식적인 기억 중에서 무엇이냐면은 무의식이라는 명사로서의 무의식은 뭐냐 하는 겁니다. 뭐냐? 이 무의식적인 것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욕망과 억압된 욕망에 의해서 기억할 수 없게 되는 것, 오케이? 이것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떤 억압의 핵심적인 어떤 표상, 관념, 오케이? 이런 것들이 이미지, 이런 것들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미지와 관념과 억압되는 표상에는 반드시 금지가 작용하고 있어요. 이제 대충 아시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가 기억이 있다고 합시다. 기억의 장면을 있다고 합시다. 이건 시간으로 하지 말고 이번엔 공간적인 기억의 장면이라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여기서 어떤 아주 선명하게 내가 기억하는 부분과 요소가 있어요. 아주 작아요. 그리고 그것도 다 왜곡돼서 기억을 합니다. 요것은 전의식적인 명사로서의 기억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무의식적이에요. 무의식적인데 이 무의식적인 것 가운데서 바로 억압된 욕망이 끌고 들어가면서 절대 의식화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표상, 리프레젠테이션 또는 이미지 또는 어떤 관념, 오케이? 요것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블랙홀처럼 이 기억의 무의식적인 장면에서 블랙홀에 해당됩니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근데 블랙홀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듯이 바로 무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빨아들여요. 거기에 그걸 그쪽으로 들어가게 금지되게 억압되게 만들어요. 그런 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 구멍에 그 끝에 무엇이라 있는지라고 딱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것이 바로 무의식이에요. 명사로서의.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블랙홀과 같은 무의식의 그 구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완전히 격리된 어떠한 관념과 표상과 이미지, 요게 무의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대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의식은 계속해서 의식화할 수 있으니까 의식 쪽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의식의 블랙홀은 자꾸만 무의식으로 빨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쪽은 의식화 쪽에 길을 가고 한쪽은 무엇입니까? 무의식으로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대립합니다. 그러니까 전의식적인 기억과 무의식적인 욕망의 기억은 이게 대립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이 가운데
타협이 생겨요. 그 타협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내가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저쪽에선 저쪽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타협 산물로서 이것을 꿈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무의식의 형성물이라고 합니다. 무의식과 전의식의 타협에 의해서 생긴 것을 무의식의 형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형성물은 가장 대표적인 게 꿈입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이트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정말 말하기 힘든 부분인데 무엇이냐면 이 무의식에 가르쳐주기가 힘든 부분인데 무의식의 이 블랙홀로부터 끌어당겨서 이쪽으로 격리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이미지 표상 금지된 거예요. 그건 금지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금지된 건 어머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 금지된 것이 어머니에게로 일종의 투사되면서 대상에 투사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어머니는 아닙니다. 어머니가 이것도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서로가 이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요것만은 알아두십시오.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창고에서 내가 언제든지 의식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의식화할 수 있는 기억. 어린 시절이라도 그것은 전의식적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식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 오케이? 그 나머지 것은 무의식적인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무의식은 아니다. 그런데 그 무의식적 기억의 어떤 한 지점에 뭐냐면 억압된 욕망의 기억을 격리시키고 끌어당겨서 저 멀리 의식화하지 못하도록 억압 격리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런 블랙홀이 있는데 그쪽으로 격리되는 그러한 그 표상 이미지, 그게 무의식이다. 실제로 명사로서의 무의식이다. 그런데 그 무의식과 이 전의식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긴다. 잡아당기면서 여기서 서로 또 타협 형성물이 생기면서 어떤 그 타협이 된다 이거지. 그것이 아까는 타협 형성물이라고 말을 했는데 요번에는 무엇이냐면 무의식과 전의식과 타협을 했기 때문에 무의식의 형성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지. 무의식의 형성물이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8단 만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무엇이냐면 여기 엄마와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무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어머니와 분리되기 싫은 그런 욕망, 엄마와 같이 있고 싶은 거, 분리 불안, 요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어머니는 안 돼. 어머니를 자꾸만 이 블랙홀로 끌어당기면서 어머니는 안 돼. 어머니는 안 돼. 절대 금지된 대상이야.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기는 이 근원적인 그 블랙홀 속에 있는 어떤 표상, 이미지, 관념, 이게 바로 무의식이라는 거죠. 요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흔히 여기서 많이 하기를 어머니니까 금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금지된 욕망은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근친이 아닌데도 그것이 작용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소꿉놀이 할 때, 성적인 놀이를 할 때 나타납니다. 어머니가 아닌데도 아니 친구들끼리 또는 남매끼리 또는 그 동성에서도 많습니다.
동성에서 이렇게 성적인 노래할 때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에 억압되는 게 아니라 성적인 욕망 자체에 금지가 작용합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이것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게 어떤 금지된 욕망, 그러니까 욕망만이 금지되는 것이고 억압되는 것이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어떤 이미지와 표상이 무의식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힘으로 당기면서 타협의 방향으로 가면서 무의식의 형성물이 나타난다. 무의식의 형성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꿈이고, 또 하나는 신경증 환자의 증상이 무의식의 형성물이다 하는 것이 프로이트의 이제 발견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굉장히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그나마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무의식을 너무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전의식과 대비하에서 전의식은 의식으로 방향을 잡고 무의식은 의식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의식하기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이 반대의 힘이에요. 근데 이 반대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런데 이 반대의 힘과 이 의식화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이 힘이 서로 기랑 관계에 있으면서 이것이 타협으로 간다. 됐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전의식을 명쾌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식은 뭐예요? 기억의 창고에서 언제든지 의식이 꺼냈을 수 있는, 의식화할 수 있는 기억.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생각보다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창고에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전의식적인 기억은 몇 프로? 0.0000001% 정도 됩니다. 오케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의식적인 기억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암기했던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 보기 위해서. 그 지식들이 다 전의식적인 정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전의식에서도 여러분들 무지하게 공부했는데 다 잊어버린 거 있죠? 공부는 무지하게 했는데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 기억이 다 어디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전의식, 무의식적이에요. 무의식적인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 무의식적인 기억이 무의식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뭐냐면 무의식의 블랙홀로부터 억압 금지시키면서 빨아들여서 격리된 어떤 것, 오케이? 어떤 것이 바로 무의식적인 기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죠. 우리는 근친상간 금지라든지 성적인 장난이 나쁜 것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이거 금지된 거, 이거 나쁜 거, 오케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스스로 압니다. 요게 바로 요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무의식이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의식화하면 안 된다 하는 끌어당기는 어떤 표상 이미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프로이트의 발견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무의식이에요. 여기서 무의식에 대한 챕터가 뒤에 또 있어요. 이것도 한 7, 80페이지 돼요. 무의식의 발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무의식의 발견이 정신분석적인 혁명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을 명쾌하게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책에서 그것을 아까 블랙홀이라 그랬죠? 그것을 꿈의 배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의 배꼽. 좋은 표현이죠. 꿈의 배꼽이라고 말할 수가
꿈의 배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끌어들이는 저는 블랙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꿈의 배꼽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고, 너무 명쾌하게 알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제가 이렇게 그래도 명쾌하게 전한다는 것이 그래도 가능할 뿐이에요. 됐습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꿈의 해석에 본격적으로 방법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